안녕하세요. 이투스 현수입니다. 오늘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전문항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꽤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사실 전반적으로 뭐 새로운 유형이 나왔거나 도표 통계도 막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크게 없었긴 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친구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조금 올려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올려놨다는 게 한두 문제에서 그렇게 올려놓은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한 문제 한 문제가 예전보다는 좀 더 까다롭고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급하게 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함정을 밟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이번에 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42점, 43점 막 이 정도 라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좀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거나 아니면 뭐 지금까지 안 냈던 내용들을 내거나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기는 했었거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갔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 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약점을 보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는 기회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1번부터 해가지고 문제 한번 쭉쭉쭉 풀어볼게요. 1번. 자연현상, 사회현상 문제 빠르게 찾아보죠. 기억, 식물 자원 고갈에 대비해 종자를 보관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잖아. 의도를 가지고. 요거는 사회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지. 양분을 이용해 발알을 시작하는데 누가? 종자가 발알을 시작한대잖아. 종자가 발알을 시작하는 건 인간의 의도가 딱히 들어간 건 아니지. 이거는 인간의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식물이 그냥 뭐 발알을 시작하는 말 그대로 그냥 뭐 꽃을 피우거나 뿌리를 내리거나 이런 과정들은 그냥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종자를 건조한 후에 영하 20도의 온도에 저장하는 거는 역시 인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의도가 들어간 인간이 이걸 나중에 뭐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저장을 하는 거는 인간의 의도가 들어간 사회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종자가 노화하는 거는 역시 자연현상 되겠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종자를 노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자가 늙어가는 거니까요. 거기에는 의도가 없는 거니까요.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건 또 인간이겠죠. 당연히. 인류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전 자원을 보존하는 의도가 들어가는 현상, 사회문화 현상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사회현상은 몰가치적이다. 그렇지 않죠?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보셔야 되고 이번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분명하다는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되고 3번 디귿 사회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사회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자연현상에는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되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4번 자연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게 아니라 보편성 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자연현상의 특징이고 사회현상이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고 5번 사회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꿔야 돼요? 확률성의 원리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회현상은 확률성의 원리. 소위 말하는 예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발생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 확실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자연현상 똑같은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100%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는 예외가 없는 거는 자연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1번 정답 3번으로 잡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았고요. 2번 다음 글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갈상인데 이거 이번에 조금 만만치 않게 나오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꼼꼼하게 한번 보자. 기본적으로 독해야 독해.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능론이랑 갈등론이랑 상상론의 이 근본적인 논리의 이 제시문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부와 권력이 아닌 자신들이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다. 부와 권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습득한 사회의 도덕적 가치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야? 약간 상상론 느낌도 조금 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가치에 따라 가지고 개인이 주체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사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판단을 내린다는 건가? 약간 미시적인 얘기가 그런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어요.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러한 도덕적 가치는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다. 이러면 약간 유턴이 되는 거지. 상상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앞에서 보면은 뭐 자기가 습득한 가치라든지 뭐 가치관 혹은 뭐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거 이런 느낌의 맥락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뒤에 보면은 이 도덕적 가치라는 거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 도덕적 가치 자체가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에 필요한 노력과 그에 따른 역할 수행의 성과로 구성된다고. 다시 말하면 이 도덕적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구조가 주는 거라고. 사회 시스템이 요구하는 이 전체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너에게 요구되는 지위가 있을 거고 거기에 요구되는 노력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런 것들을 잘 해내면은 내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거나 라는 식으로 규정된다는 거예요. 누가 규정한다는 거야? 사회 체계가 그렇게 규정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뭐야? 미시적인 관점은 탈락이라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결국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으로 넘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거시적 관점 중에서도 뭐 역할이라든지 이 사회 체계가 요구하는 지위 획득이라는 게 개인에게 각각 부여된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이 사회 속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사회 체계가 알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한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다 어디랑 관련이 있습니까? 기능론이랑 관련이 있죠. 거시적 관점 중에서는.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뭐 지위를 획득하는 게 보통 부모님의 계층이라든지 귀속지위 같은 귀속지위 같은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 결정되는 거지만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정당한 노력에 따라서 또는 성취지위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실력을 쌓으면 귀한 직업도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게 또 기능론의 입장이잖아. 또 역할 얘기 또 나오고 자기 역할에 따른 성과를 달성한 개인은 사회 체계가 만들어내는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이 여겨진다라는 표현도 보고 상상론인가로 끌려가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아니라고. 결국은 이 도덕적 가치를 실현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과정 전체가 결국은 사회 시스템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사회 시스템이 도덕적 가치가 뭔지 규정해지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결국은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 사회 시스템은 각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정당한 노력에 따라 지위를 획득할 수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사회가 결과적으로는 아주 조화롭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기능론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무리 봐도 갈등론 쪽은 아니잖아요. 뭐 계급 간의 대립이라든지 이런 맥락은 전혀 없고 어차피 상상론이랑 기능론 사이에서 대부분 아마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상상론이랑 기능론 중에서는 아무리 봐도 평가하고 뭐 여기고 이런 개념들이 나와 있어서 상상론으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그렇게 평가하게 만드는 그 근원, 그러니까 이 도덕적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 체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서술돼 있다는 것 자체가 상상론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식으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인간이 상황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보는 건 상상론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사회적 지위는 기득권층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기 때문에 탈락이고요. 사회적 지위라는 건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거야. 부여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는 그냥 저 위에 있는 부자들이 지배층들이 주는 거야. 너의 선택, 너의 능력 이런 거랑 상관없어. 이런 얘기 갈등론이 하는 거고. 4번 사회 각 부분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본다. 이 기능론의 전형적인 내용인 거죠. 역할이라는 게 뭐 지배층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가지고 합의되어 가지고 모두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진 거야. 사회 제도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재생산된다고 본다. 이것도 갈등론이 전형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쌤이 개념 때부터 많이 강조했었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제도를 바라보고 그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재생산이 유지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여기서는 사회 제도를 통해서 지금 있는 지배층은 그대로 지배층으로 지금 있는 피지배층은 그대로 피지배층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또 사회 제도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갈등론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결국은 기능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관료제, 탈관료제 중 하나이다.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던 문제인 것 같아. 개 중에는 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꼼꼼하게 보긴 해야죠. 최근 여러 회사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조직의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문장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보통 마치 자기가 조직의 영웅인 것처럼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조금 문장이 좀 어색하네요. 이라고 착각하며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조직 운영 원리 A와 B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A의 경우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 조직 문화라고 딱 해버리는 순간 그게 뭐예요? 규칙과 절차가 되게 중요한 조직 문화는 관료제, 탈관료제 중에 뭐야? 관료제라고. 문서화된 업무 절차라는 게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업무 절차에 얽매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게 관료제인데 규칙과 절차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이건 뭐겠어? 탈관료제지, 탈관료제. 문서화된 업무 절차 이런 거에 딱히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굉장히 재량권을 많이 발휘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권한 남용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이게 탈관료제의 특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거든. 업무 절차 같은 것들이 따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개인들에게 재량권을 많이 주고 창의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개인들이 좀 나댈 수가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없어. 이거 이제 관료제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분업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켜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탈관료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B는 자동으로 관료제 되겠습니다. 관료제의 경우 위계가 강조되는 경직된 조직 문화. 그쵸? 관료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되게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니까 개인이 자신의 또 높은 직급을 내세우면서 직급에 기반해가지고 의사결정 권한을 또 독점해버리고 그것 때문에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여기는 또 너무 유연해가지고 재량권을 많이 주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는 너무 또 수직적이고 위계적이니까 위쪽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수 있다. 탈관료제와 관료제의 공통적인 어떤 위험한 부분이라고 제시문에 서술이 되어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 1번 탈관료제에 비해 관료제는 구성원의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다. 이거 바로 정답이잖아. 관료제가 창의성이 발휘되기 어렵고 탈관료제는 최대한 창의성을 인정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유연하게. 2번 탈관료제와 달리 관료제는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관료제가 가지는 장점입니다. 업무 수행의 안정성이라는 거. 자의적인 지멋대로 가는 의사결정을 좀 방지를 하고 업무 절차라는 거를 문서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 매뉴얼만 따르도록 하는 게 관료제의 특징이라서 업무 수행이 되게 안정적이라는 게 원래 관료제의 특징이야. 탈관료제는 상대적으로 좀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재량권을 많이 주다 보니까 좀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고 관료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3번 관료제에 비해 탈관료제는 조직 내 무사 안일주의. 내가 이거 외우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관료제의 한계점 중에 무사 안일주의 있었단 말이에요.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뭐 조직 안에 있는 팀 간의 이기주의라든지 뭐 무사 안일주의라든지 뭐 인간 소외 현상이라든지 아까 얘기가 나왔었던 것 중에 뭐 어떤 것들이 있었어. 너무 과도하게 세분화시키고 전문화하다 보니까 좀 약간 무사 안일해지고 소위 말하는 목적 전치 현상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 너무 또 이 절차라는 것만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목적을 도외시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전반적으로 관료제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었거든요. 무사 안일주의는 관료제의 한계점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외우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기억이 잘 안 났다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관료제 파트 꼭 가셔가지고 관료제의 한계점들 다시 한번 외워주시고요. 무사안일주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관료제야. 탈관료제가 아니라. 4번 관료제와 달리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쉽다라는 어떤 장점을 가지죠. 탈관료제는 원래 유연하고 창의적이고 외부 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려고 만들어진 집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좀 쉽다라고 바꿔주셔야 되고 5번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해결책이 될 수 있어? 관료제의 해결책이란 말이야. 지금 이게 관료제에서 여러 가지 뭐 위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좀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수직적이니까 너무 권위주의적이니까 너무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는 그냥 까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 걸 좀 없애고 수평적으로 좀 만들어주면은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돼 있으니까 탈락되는 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은 방금 봤지만 1번이었어요. 1번. 4번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헷갈리는 친구들은 또 헷갈리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문화의 속성이라고 표현하면 바로 뭐 생각해야 됩니까? 변동성, 공유성, 학습성, 총체성, 축적성 바로 생각나야 된단 말이죠. 요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흰바야? 한바야? 이거 흰바족 여성들은 피부와 머리카락에 버터와 적토로 만든 OT제를 바르고 머리를 닦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배움이라고 돼 있잖아. 이러면 그냥 대놓고 학습성이지. 이게 제일 강조가 돼서 부각된 걸 찾아내는 거니까 이게 제일 부각되어 있지. 이 여성들이 엄마한테 이런 걸 배운다라는 부분, 학습성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라는 건 배우는 것이다. 다음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 아두무의 독특한 점프 동작은 마사이족 전사들의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마사이족 막 춤출 때 통통하면서 추는 춤 있거든요. 그 춤이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마사이족 남성들이 추는이라는 표현만 나와 있어서 사실상 끝이 되는데 그냥 이 남성들은 요걸 점프 동작을 하면서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키고 있어.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맥락인 거야. 이 사회 속에서. 그거를 공유성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 문화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런 의미를 가져. 서로에게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주기에 충분해. 이런 얘기들이 다 공유성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문화의 속성으로 B가 공유성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학습성은 문화가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이러면 학습성이 아니라 이거 축적성이잖아요. 세대 간에 넘어가면서 더욱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축적성이기 때문에 탈락, 학습성 아니고 학습성의 사례로 야구장에서 주변 사람들의 응원 동작을 보고 따라하면 익히는 게 학습성이지. 그치?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따라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문화라는 건 후천적인 거다. 따라하는 거다. 학습하는 거다. 요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디귿, 공유성은 문화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와 맥락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공유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도 다 공유성에 해당된단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의미, 공유하는 맥락 속에서 존재하는 거다. 사람들이 다 같이 이런 맥락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공유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B의 사례로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기술이 등장하면서 현금 거래가 감소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문화가 등장하면 다른 문화가 사라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총체성이랑 변동성이 합쳐서 들어가 있는 예시잖아. 총변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예시라고. 총변.
요 문화가 바뀌니까 저 문화가 도미노처럼 바뀌는 거. 근데 여기 보면 총체성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면 총체성이 되려면 서로 다른 문화 요소 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냥 마사이족 남성들의 춤 요 정도만 문화 요소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용기와 인내를 상기시킨다. 이건 자체로 문화라고 할 수는 없거든. 그냥 이런 춤이 있어. 이 춤이 이런 역할을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공유성만 있는 거지 딱히 총체성이 있는 건 아니고 변동성도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리을에 해당되는 내용은 답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번호로 따지면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5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지방자치단체 A는 지역 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였다. A는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했다.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어떤 느낌으로 가야 돼요? 딱 보고 나서 바로 선지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 된다. 맨 위만 좀 읽어보고 A가 뭐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대.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기억부터 가봅시다. 갑의 연구에서 기억은 표본이다. 잘 봐야 돼. 여기는 A의 연구고 지금 A가 한 연구고 갑의 연구는 잘 보면 아래에 있습니다. 연구자 갑은 이때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해요. 갑의 연구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게 갑의 연구입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A의 연구고 별도로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의 연구에서 기억이 표본이냐 아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A에서 표본으로 삼은 거는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거니까 A 연구에서는 기억이 표본이 맞아. 근데 갑에서도 그게 표본이 맞냐고. 표본이 뭐예요? 그냥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는 대상을 표본이라고 그러잖아. A에서는 실제로 이 기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관찰했지만 갑 보면 아래쪽에 A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등록금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각각 1000명을 추출했단 말이야. 그냥 시범 사업을 적용한 학교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 전부를 다 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등록금 지원 받은 애들이랑 그렇지 않은 애들을 딱 1000명씩 뽑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전부를 다 표본으로 삼았다고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1000명에 해당되는 게 갑의 표본이 되는 겁니다. 기억 전체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고 니은 갑은 2차 자료를 연구에 활용했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갑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시면은 갑이 시범 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 갑이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거 봐봐. A가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1000명을 지금 추출해 놓은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이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자기가 뭐 대단히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야. 뭐 실험법이나 설문지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집한 게 아니고 A가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거 대놓고 그냥 2차 자료죠. 문헌연구법 당연히 사용했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디귿 갑의 연구 결과는 A의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했는데 갑의 연구 결과만 쓱 보면 되는 거죠. 결과 봐봐. 등록금 지원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업 지속 의사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크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등록금 지원을 해주면은 학업을 중단하지 않아. 등록금 지원을 해주면 학업을 계속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A의 시범 사업이라는 게 뭐였는지 한번 보자고. 이 시범 사업이 뭐였냐면 대학생들의 학업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었단 말이야. 근데 갑의 연구 결과가 어땠어? 그 등록금을 주면 실제로 학업을 중단 안 한다. 실제로 학업을 지속하더라 학생들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 애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시범 사업 하려고 그러는데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돈 주면은 학업 계속하게 돼 있어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이 시범 사업이 생각하는 의도랑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 사업이 확대 시행되는 걸 지지하는 근거로 충분히 좋은 결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정답은 4번으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6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에서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가가 강조하는 대중문화의 문제점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이제 대중문화의 문제점으로 사실 딱 봐도 니네들 잘 알잖아. 현실에 여러분들이 워낙 이 뉴미디어라는 개념, 인터넷이라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요거 뭐 얘기하는지 딱 알죠. 사실은 만들면 된다. 딱 제목부터 어떤 느낌이야. 사실이라는 거는 가공되는 거야. 그냥 팩트를 그대로 미디어가 우리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야. 막 가공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도 만들고 막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아마도. 이 정도는 넣어야지. 이 재미없는 게 남아있네. 팩트 체크도 안 되고 인터뷰 원본도 제대로 안 가지고 오고 통계도 안 가지고 오고 미확인, 루머, 낚시성, 키워드, 선정적인 사진 믿거나 말거나 뭐뭐 알고 보니 대중문화 생산 라인에서는 막 외계인 출연이 막 연병을 막 떤다고 막 이상한 그런 것들.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최대한 좀 자극적이고 대중문화에서 상업성을 좀 만족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만 가지고 일종의 어떤 기사로 만들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약화시키는 거랑은 직접 관련이 없고요. 유행에 따라 빠르게 소비되고 사라지고 이런 것도 딱히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정부에 의한 문화 통제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냥 상업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가는 거지. 상류층의 문화적 취향을 일반 대중에게 강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선정적인 사진 이런 게 뭐 상류층 취향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5번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자극적인 문화를 양산한다. 이게 맞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팩트 체크 안 하고 실제 통계 안 다루고 인터뷰 원본 안 다루고 객관적인 사실은 다 갖다 버리고 자극적인 미학인 루머, 낚시성 키워드, 선전적 사진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고 저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5번 찾아내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그런 문제였던 것 같고요. 7번. 다음 글에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실제론, 명목론 나온다고 바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명실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 인간은 왜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가? 첫 번째부터 약간 느낌이 어때? 근데 내가 이거 문제 풀면서 내가 맨날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니? 사실 쌤 커리큘럼 무난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쌤이 매번 커리큘럼 할 때 이런 문제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첫 번째 문장에서 너무 이 이론으로 가는 것 같잖아. 그럼 그게 답이 아닐 수 있다고 충분히.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함정 항상 조심하라고. 인간은 제도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대놓고 뭐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거 누가 봐도 실제론으로 가는 얘기란 말이야.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행동이 결정된다. 인간은 제도를 벗어날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실제론인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게 만드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고. 아 이렇게 쉽게 줄 리가 없는데. 보통 이렇게까지 쉽게 안 주는데.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쌤은 개인적으로 니들이 그런 태도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앞에 너무 대놓고 실제론인 척하면은 아씨가 함정일 것 같은데 왠지 명목론으로 갈 것 같아 라는 의심을 기반에 깔고 명목론으로 볼 여지가 있는 문장이 뒤에 있지 않나? 이거는 앞에 있는 건 그냥 페이크일 뿐이고 진짜는 뒤에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좀 읽어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으로 설명될 수 있다. 자기 기만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지. 자기 기만은 실제로는 자발적인 것을 필연인 것처럼 스스로 가장하는 것, 가짜로 만드는 것. 가장한다는 게 이제 그런 척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거의 핵심이 나와버립니다. 야, 자기 기만이라는 게 뭐야? 실제로는 자발적인 거거든. 내가 원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마치 필연적으로 뭔가 남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혹은 이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걸 자기 기만이래. 그러면 여기서 결국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또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건데 마치 제도가 나한테 명령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인다. 그럼 결론은 뭐야? 나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다. 나의 주체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이러면 이거 명목론으로 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인간은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자기 기만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들의 복합체 속에서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제도의 명령에 따를 뿐이야. 나한테는 다른 길이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아니 그거는 네가 스스로에게 속임을 하고 있는 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 사실은 넌 선택할 수 있다고. 사회구조를 거스를 수도 있는 거라고. 제도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경향 자체도 결국은 네가 결정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자기 기만을 의식해야 돼.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야. 내가 충분히 제도를 벗어나서 행동할 수도 있는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 상황을 의식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무한한 불안정성과 선택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거야.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란 존재는 엄청 불안정하다. 왜냐면 사회가 명령하는 명령을 내가 거부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 자기 기만만 깨닫게 된다면.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라는 거지. 인간이 제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유는 제도 자체가 뭐 너무 대단한 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자체가 원래 제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제도의 명령을 안 따를 수도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황인 거야. 내가 그냥 원해가지고 제도의 명령은 따르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기 자신을 그냥 속이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극복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 이라는 게 이 글의 주제라고. 잘 생각해보면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걸 의식하게 되는 순간 이 제도의 명령을 벗어나가지고 아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이 가능한 게 개인이다. 결국은 제도가 개인을 지배할 수 없다. 개인의 선택이 결국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개인은 굉장히 불안정한 존재고 제도가 명령한 대로 그냥 따르지 않는 존재고 선택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으로는 개인이라는 존재는 능동적일 수 있는 존재야. 개인은 원래 주체적인 존재야. 이런 얘기를 하는 명목론이랑 관련된 제시문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현장에서. 선생님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잘 못 풀겠어요. 그러는데 이건 국어 영역에서 나오는 독서 문제처럼 접근을 해야 된다고. 니들이 기본적으로 명목론이랑 실제론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히 기본인 거고 이 명목론이랑 실제론 관련해가지고 그냥 있는 선지들을 외우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지 핵심은 그거잖아요.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사회구조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보느냐 여기서 이제 그 맥락만 알고 있어도 되는 거긴 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는 국어에서 독서 문제를 풀듯이 이 내용들의 화자의 의도를 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긴 해야 된다는 거죠.
거죠. 그냥 문장 찍찍 대충 끄어가지고 그냥 요 문장 나왔으니까 실제로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은 틀리게 만드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좀 근본적인 독해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약간 국어 영역의 능력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인 거죠. 사회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는 거 명목론 입장 맞습니다. 사회는 별거 없어. 개인의 총합이야. 이렇게 보는 거.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사회에 의해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보는 건 실제론이죠. 이 구조화된 행동이라는 게 사회 구조가 명령하는 행동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디귿 사회는 개인이 옳다고 믿는 규범 속에서 작동한다고 본다. 맞는 말이지 그치? 개인이 옳다고 믿어주니까 그 규범을 통해 가지고 사회라는 게 작동하는 거지. 개인이 안 믿으면 사회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개인을 강조하는 명목론에 해당되는 거고 개인이 사회 체계 내에서만 존재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건 전형적인 실제론이죠. 사회 체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실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7번의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으로 나오게 되겠죠. 다음 8번. 아래쪽에 선지 쓱 보시면 이거 주제 뭔지 알 수 있고요. 그죠?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 반문화, 주류문화, 사회운동이랑 섞어놨네요. 반문화랑 하위문화랑 사회운동 섞어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각국의 다양한 이주민들은 오랜 기간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왔고 A 이주민들은 다른 이주민들과 달리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들만의 사회운동을 전개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데 기억부터 봅시다. 이 사회운동이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의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 이들이 펼친 운동에 대한 특징이 아래쪽에 적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주민인 거야. 이 이주민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왔는데 이 A 이주민들은 또 다른 이주민들하고 좀 다르게 차별에서 벗어나려고 좀 특이한 방법을 구사를 해.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주류 사회 구성원조차 꺼리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서 각국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그들 나름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 사회운동에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야? 각국이라는 주류 질서에 저항이 안 해. 저항은 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유지하는 거지. 이러면 하위 문화가 되지, 그렇지? 이 이주민들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걸 테니까 하위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주류 질서에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각국의 주류 질서에 해당되는 이런 철학들도 우리가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완전히 동화가 되어가지고 주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건 아니고 나의 하위 문화를 유지하는 거지. 우리 집단 구성원들만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유지하면서 주류 집단에 저항하는 그런 반문화는 아닌 거죠. 그러면 1번이 답인 거야.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사회운동이구나. 뒤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아 이게 결국 주류 질서에 저항하는 반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대신에 그렇다고 완전히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하위 문화적인 특성을 살리면서 주류 사회에 녹아들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고.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의 특성이 맞고 1번 니은에는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새로운 사회운동. 이러한 노력을 했는데도 A 주민들에 대한 차별은 지속되었고 아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이 새끼들이 우리를 안 받아줘. 사회운동을 어떻게 갑니까? A 주민들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칭하고 자신들을 주변화했던 각국 사회 제도와 가치를 부정해버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대놓고 반문화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는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로서의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로 가면 대놓고 주류 질서를 거부하고 주류 문화의 어떤 반기를 뜨는 그런 반문화로 넘어가는 거라고. 그럼 이게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이런 건 아니라고. 그냥 니들이 싫은 거야.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좀 더 확고하게 하겠다. 우리 문화가 주류 문화가 되도록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엄밀히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운동이라는 게. 그냥 나 니네 싫어. 니네랑 좀 싸울 거야. 그리고 우리 집단의 정체성 더 뚜렷하게 만들 거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모두가 즐기게 만들겠어. 이런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반문화를 주류 문화로 변화시키려는 시도 이런 건 아닙니다. 3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다. 여기 나와 있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회운동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야.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 뭐예요?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고. 이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라는 거는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나타나는 이 사회운동이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은 잘 보면 아니죠. 그냥 우리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거야. 니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화를 거부할 거야. 그냥 우리 문화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얘네들이 속해 있는 이 각국 전체의 사회가 변해서는 안 된다. 뭐 보수주의적으로 기존의 각국 사회의 가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보수주의적 사회운동이랑 거리가 멀다는 거지.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저항하는 사회운동도 아닌 거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은 사회구조 전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이 이거 혁명이잖아요. 그럼 기억이 혁명이 맞냐는 거죠. 아니잖아. 이거 반문화도 아니었단 말이지. 사회구조를 엎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 아니었고 그냥 우리 이 사회에 잘 녹아들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었다는 거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뭐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혁명이냐? 그럼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주변에 있었던 주류 문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도 막 구조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혁명이라고 보긴 어렵겠네요. 둘 다 혁명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기업과 이유는 모두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전혀요. 굳이 따지자면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 그러니까 하위 문화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 주류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둘 다 날려주시면 8번도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9번. 9번 문제가 이제 조금 특이하다면 조금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 풀어본 것도 아니고 그지? 우리가 타임어택 같은 데서 유형들 정리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 만나게 되거든요. 쌤이 어떻게 푸는지도 알려드렸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탈 이론에 대해 하나는 예, 다른 하나는 아니오로 응답이 나뉘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문제를 볼 때 구분 가능한이잖아. 구분이 가능한 어떤 질문들을 작성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아니오로 질문이 나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라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건데 일탈이론 A, B에 대해 가지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가 그랬는데 평가 결과가 맞으면은 구분이 된다는 거잖아.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 A랑 B랑 답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근데 이거 누구에 관련된 선지예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이 있다고 보는 애들은 낙인 이론 빼고 나머지 전부 다잖아. 그렇지? 디르켐이랑 머튼이랑 차결론. 그러면 요 질문은 정확히는 낙인 이론이 아닌 낙인 이론만 혼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질문이 된단 말이야. 이게 디르켐, 머튼, 차결론 이렇게 적는 것보단 그냥 낙인 이론만 혼자 아니오라고 답변한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구분해주기가 훨씬 쉽거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A, B는 너 낙인 이론이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이 질문이. 너 낙인 이론 아니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한 명은 yes라고 대답하고 한 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한다고. 그럼 나머지 한 명, 그러면 적어도 A, B 중에 한 명은 누구겠어? 낙인 이론이 맞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너 낙인 이론 아니지? 라고 물어봤을 때 한 명은 yes, 한 명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한 한 명은 그냥 낙인 이론이 될 거잖아요. 낙인 이론 아니지? 아니요. 낙인 이론 맞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A, B 중에는 낙인 이론이 있다는 겁니다. 100%. 요거를 첫 번째로 잡고 가셔야 되고 평가 결과 맞음이니까. 두 번째. A, D,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를 일탈 해결책으로 보는 거는 대놓고 그냥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잖아요. 요거는 외우고 계셔야죠. 그렇죠? 사회 규범의 통제력 강화라는 거,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사회 규범이 무너져가지고 혼란 상태, 무규범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회 규범이 다시 혹은 지배적 가치관이라는 게 다시 사람들을 통제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을 해결책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이건 그냥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일탈 이론 A, D가 또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A, D 중에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여기 A, D 중에 뒤아가 있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다음 B, C 이것도 맞습니다. 또 구분할 수 있는 거다. 일탈자가 부정적 자아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거 이거 대놓고 그냥 낙인 이론에만 해당되는 선지란 말이야. 부정적 자아 정체성의 내면화 이 표현은 무조건 낙인 이론만 쓰는 거거든요. 차결론도 아닙니다. 낙인 이론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B, C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또 뭐예요? B, C 중에 낙인 이론이에요? 당신? 이렇게 물어본 거에 예, 아니요라고 각각 질문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니까 B, C 중에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낙인 이론이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A, B 중에도 낙인 이론이 있고 B, C 중에도 낙인 이론이 있으면 B가 뭐겠어? 당연히 얘가 낙인 이론이지. 여기도 낙인 이론이 있고 여기도 낙인 이론이 있으면 얘가 낙인 이론이겠지. B가 낙인 이론인 걸로 확정이 나겠죠. 그럼 B가 낙인인 걸로 결정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는 좀 지워주시고 나머지는 A, D 중에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있어. 여기까지 확인된 거고 이제 남은 질문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발을 날려줘야 되겠습니다. C, D 일탈 이론 잡아놓고 타인과 상호작용에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차낙이죠. 차결론이랑 낙인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일탈에 미치는 영향을 둘 다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 틀렸다라고 돼 있어. 틀렸다라고. 나머지는 다 맞으면 돼. 얘만 틀렸다고 돼 있어. 이게 무슨 뜻이죠? 구분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이게 구분되는 질문. 하나는 yes, 하나는 아니오로 응답이 나뉘는 거를 작성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틀려버렸으면 안 나뉜다는 거잖아. 그냥 너 차결론 아니면 낙인 이론이야?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이야? 혹은 상상론에 해당되는 이론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네 둘이 질문이 안 나뉘고 답변이 안 나뉘고 같은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yes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니오일 수도 있죠. 확실한 건 뭐야? C, D가 둘이 같이 차결론 아니면 낙인 이론으로 미시적 관점으로 묶이든 아니면 아예 아노미 이론으로 묶이든 둘 중에 하나는 된다는 겁니다. 쌤 말 이해되세요? 얘네 너 혹시 차결론이나 낙인 이론이나 둘 중에 하나니? 다시 말하면 상상론 계열에 해당되는 이론이니?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둘 다 yes라고 대답하든지 둘 다 아니오라고 대답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CD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잘 보면 A, B에 이미 상상론에 해당되는 낙인 이론이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CD는 둘 다 뭐가 되겠어요? CD는 당연히 아노미 이론들이 됩니다. 얘네들은 둘 다 그냥 아노미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너 상상론에 해당되는 이론이니? 라고 물어봤는데 CD에 만약에 상상론에 해당되는 이론이 맞다라고 하려면 이쪽에 낙인 이론이 와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낙인 이론은 저쪽에 있잖아. 여기는 이제 아노미 이론들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미 D가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으로 결정이 사실상 돼버린 거죠. 여기는 아노미 이론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A, D 중에 하나가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이면 여기 디르케메 아노미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C에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A에는 차교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A, B, C들을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지가 사실상 마지막에 남은 가장 중요한 선지였던 거죠. 이걸 통해 가지고 오케이, CD랑 AB랑 각각 미시적인지 거시적인지 이걸로 갈리는 거야. 아노미 이론인지 아니면 찬학인지 이렇게 갈리는 거야. 요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1번 차교론은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본다. 차별적 제재를 일탈의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차별적으로 처벌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흑화시킨다 이런 얘기하는 건 낙인 이론에 해당되는 선지니까 차교론이랑 관련 없고요. 2번 낙인 이론은 일탈의 대책으로 제도화된 기회의 확대를 강조한다. 제도화된 기회를 확대시켜가지고 목적과 수단의 괴리를 없애주는 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 맨날 하는 얘기였고, 3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일탈의 해결책으로 본다. 착한 애들이랑 올리면 착해지니까 범죄자들이랑 떨어뜨려 놓고 착한 애들이랑 재사회화 시켜줘 이런 얘기하는 건 차교론이니까 탈락이고, 4번 디르케메 아노미론은 급격한 사회 변동에 의한 무기범 상태에 주목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디르케메 아노미론은 사회가 급격하게 바뀌다 보면은 기존의 지배적 가치관이나 규범이 무너지면서 아노미 상태, 소위 말하는 무기범 상태가 나타나는 거에 주목해서 그걸 범죄나 일탈의 원인으로 봅니다. 5번 CD와 달리 A, B는 차교론 낙인 이론은 머튼의 아노미론, 디르케메 아노미론과 달리 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미시적인 관점, 상상론에 해당되는 관점으로 일탈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CD랑 A, B랑 위치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 되는 걸로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9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0번 넘어가 봅니다. 사실 방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엄청 높은 그런 특이한 문제 유형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 타임어택 같은 거 풀어본 친구들은 저런 문제 유형들 몇 번씩 봤을 거거든요. 무난하게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10번 문제는 좀 특이했죠. 그렇죠? 이게 계층이동 문제인 거는 여러분들 다 아셨을 텐데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계층이동 문제에서 3 곱하기 3표를 그리는 문제가 나온 적이 없었단 말이죠. 되게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처음 해보고 되게 당황한 친구들이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쌤이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이 3 곱하기 3표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서 친구들 중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걸 궁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쌤 언제 3 곱하기 3표를 그려야 되고 계층이동 문제에서 언제 3 곱하기 3표를 안 그려도 됩니까? 부모님 상중하 이렇게 세대 간 계층이동 있잖아. 세대 간 계층이동. 자녀 상중하. 사실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3표를 그려야 되는 문제가 학력평가에는 왕왕 나왔었거든요. 근데 평가원에는 최근 한 3, 4년 동안에 거의 그 꽁지도 안 보이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갑자기 탁 튀어나온 거라서 3 곱하기 3표를 언제 그려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힌트를 찾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자녀 세대 전체 인구를 여기 100명을 배치할 거란 말이야. 정확히 말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1명, 부모 1명 손잡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커플이 100개가 지금 여기에 이제 나눠 가지고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지. 그럼 자녀 세대 전체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30%라는 얘기는 이 커플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커플은 자녀랑 부모랑 계층이 일치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모와 계층이 자녀와 부모의 계층이 상상 중중 하하로 일치되는 애들이 전체 100개 커플 중에 30개 커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지. 이런 힌트를 줘버리는 순간 이거 3 곱하기 3표 그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저게 일치하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표가 떠올라야 되고 여기 있는 애들 더해가지고 30%가 된다는 소린데?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뭐 부모 ABC, 자녀 ABC 이런 것도 다 알려줬는데 세대 간 이동 양상을 알려주잖아. 뭐 A에서 B로 갔다든지 C에서 B로 갔다든지 이런 거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 요 안에 적어야 된단 말이야.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선지에서 보면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숫자, 여기 있는 애들 막 물어보고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하강 이동한 애들 이쪽에 있고 상승 이동한 애들 이쪽에 있고 이런 것들 다 기억나죠? 킬더킬러 했던 친구들 다 기억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선지들도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힌트들도 전부 다 3 곱하기 3표 안에서 채울 수 있는 내용들로 다 정리가 돼 있고 그러면은 그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 그런 것들을 보고 힌트를 생각해가지고 아 이건 그려야 되겠구나라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죠. 다음은 땡땡국의 세대별 계층 구성 현황과 세대 간 이동 현황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돼 있는데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30%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더하면 30%가 된다는 의미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체 100개의 커플이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커플 더하면 총 30커플, 30%가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하강 이동을 하였고 근데 이러면 끝난 거야. 그치? A, B, C가 나와버린 거지. A에서 B로, C에서 B로 둘 다 하강 이동이라는 거지. 야 그럼 B가 뭐겠어? 당연히 하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A, B, C는 각각 상중, 하중의 하나인데
이게 여기서도 B로 내려가면 하강이동이고 여기서도 B로 내려가면 하강이동이다. 이러면 B가 제일 낮은 계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다른 친구들에서 B로 오는 게 다 하강이동이 되어버리면 B는 제일 아래에 있는 친구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B는 하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B가 하층이 되어야지만 상층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것도 중층에서 여기로 내려오는 것도 하강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은 A에서 C로 상승이동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A, C가 지금 남은 건데 그러면은 중층에서 상층으로 가는 게 상승이동일 거 아니에요. A에서 C로 가는 게 상승이동이 되려면 중층, 상층 각각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지. C, A, B 이런 식으로 상중하가 결정이 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채워주자고 여기다가 A가 부모는 30%, 자녀는 50%야. 이거 채우던 거 기억나시죠? A가 부모는 30%, 전체 인구 중에서 자녀는 50%야. 이런 식으로 채우자. B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50%, 자녀는 B가 30%야. 하층이. C 같은 경우에는 요거 헷갈리니까 적어두자. C, A, B가 순서대로 상중하거든요. 이렇게 적어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층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20%고 자녀도 20%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부모도 자녀도 합쳐가지고 100% 나오게 예쁘게 만들어졌고, 그러고 이제 요 안에다가 들어갈 애들을 이제 배치를 해나가는 거지. 자녀 세대 전체 인구 중에 세대 간 이동 현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대 간 이동 양상이 A에서 B로 가는 게 10%예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 전체 인구가 여기 100%가 있고, 그럼 다시 말하면 자녀 세대 한 명씩 포함된 커플이 100%가 있고, 그 커플들 중에서 여기 있는 100개의 커플들 중에서 10%가 어디 있다고? A에서 B로 갔다고. A에서 B로 갔다고. 부모님에서 출발해서 자녀로 가는 거니까 A에서 B로 간 애들이 전체 100개 커플 중에 10개 커플이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C에서 B로 간 애들은 5명, C에서 B로 간 애들은 5명 이렇게 잡아봅시다. A에서 C로 간 애들은 10명, A에서 C로 간 애들은 10명 이런 식으로 그대로 채워주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 여기 다 더하면은 여기 30커플 총 합쳐가지고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도 10으로 딱 채워주면 될 거고, 여기 다 더하면은 여기 30커플 총합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15 채워줘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요거 보면 되지.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이 30커플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더하면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25는 채워줬으니까 여기 나머지 5만 채워주면 되죠. 그럼 둘이 더해서 10이니까 나머지 여기 10 채워줘야지 20이 될 거고, 여기 나머지 5 채워줘야지 20이 될 거고, 여기 나머지 30을 채워줘야지 여기도 50, 여기도 5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3표가 다 채워졌으면 바로 문제를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의 부모 계층보다 을의 부모 계층이 낮다. 갑의 부모 계층이랑 을의 부모 계층 찾으려면 여기서 보면 되거든요. 세대 간 이동에서 갑은 A에서 B로, 을은 C에서 B로 갔다고 그랬는데 지금 A가 중층이고 C가 상층이란 말이죠. 그러면 갑의 부모님은 중층인 거고 을의 부모님은 상층인 거니까 높다라고 해야죠. 을의 부모님 계층이 더 높다. 2번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의 수는 상층보다 중층이 많다 그랬는데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자녀들이 여기 있단 말이야. 상상, 중중, 하하에 있는 친구들이 다 부모와 계층이 일치하는 커플에 해당되고, 이 자녀의 숫자를 그냥 세면 되는 거죠. 여기 5커플이 있으니까 5명 자녀가 있을 거고, 여기 10명 커플이 있으니까 10개 커플이 있으니까 10명 자녀가 있을 거니까 상층은 5커플에 5명의 자녀, 중층은 10개 커플에 10명의 자녀 있으니까 5명보다 10명이 많다 그러면 2번이 바로 답인 겁니다. 3번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의 수보다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의 수가 적다. 이거 기억나시죠? 하강이동이랑 상승이동 위치 어디예요? 여기가 하강이동. 여기를 이제 대각선으로 쭉 그어보면 여기 대각선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일치하는 애들인 거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위에 있으면 상승이동, 왼쪽 아래에 있으면 하강이동입니다. 그럼 세대 간 하강이동한 자녀의 숫자, 거기에 포함되는 커플들은 25커플, 25명이 하강이동한 애들. 상승이동한 애들은 여기다 더해가지고 45명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25명보다 45명이 많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4번 부모 세대 계층 구조와 달리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형이다.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금방 해보시면 상중하, 피라미드죠.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자녀 세대는 상중하 해보면 중층이 제일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입니다. 그러면은 자녀 세대 계층 구조는 모래시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형이라고 바꿔줘야 된다는 거. 5번 자녀 세대 계층 구조에 비해 부모 세대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하다. 자녀 세대가 더 유리하지, 그치? 다이아몬드가 피라미드보다 더 유리하니까 부모보다 자녀가 더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맞는 선지가 된다는 거. 이렇게 10번까지 마무리를 한번 해봤어요. 다음 11번. 사회 변동 방향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이라는 표현 나오면 이것도 쌤이 그 타임어택이라든지 문제들 풀어나가면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이 사회 변동의 방향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무조건 진화론과 순환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진화론, 순환론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찾아내면 되겠는데 여기도 이제 함정이 있어. 난이도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보면서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봅시다. 상이한 민족 간의 적대주의는 문명을 이끌어온 원동력이다. 힘이 강한 민족은 자기들의 활력을 바탕으로 정교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힘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고 위대한 문명의 꽃을 피우고 그러다가 지배자들은 결혼을 통해 피지배자들과 섞이고 이와 함께 자라나는 혐오감은 전체 문명의 활력을 소진시킨다. 계속 강해지다가 마지막에 뭐야? 약해지는 쇠퇴의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 그럼 뭐야? 이거 순환론이거든. 이때 적대감으로 무장한 또 다른 강한 민족이 정복의 열쇠를 들고 새로운 문명의 문을 연다. 이런 뭐야? 원래 있었던 문명은 멸망하고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가지고 전성기로 부과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이러면 순환론이라고.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진화론처럼 막 느껴져요. 막 점점 세지네, 점점 세지네 하다가 마지막에 약해지네? 그리고 다른 민족이 그걸 대체하네? 이런 느낌까지 얘기가 나와 있으면 아, 멸망했구나. 다른 민족이 또 이제 전성기를 맞는구나. 이런 순환론의 이론에 해당되는 사례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운명론적 시각, 전형적인 순환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사회 변동이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 이건 딱 진화론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사회 변동한다는 건 무조건 발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회 변동을 동일한 과정의 주기적 반복. 동일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렇게 주기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이 주기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딱 순환론의 입장이라서 디귿 선지가 맞는 내용이고요. 사회는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간다. 이것도 전형적인 진화론의 선지지. 마치 생물이 진화하는 것처럼 분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게 다양한 장기나 세포의 종류를 가진 생물로 진화하는 것처럼 사회도 진화한다라는 얘기가 진화론이 맨날 하는 얘기. 잡아주시면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으로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순환론인 것만 어렵지 않게 찾아냈으면은 그 다음부터 선지 자체는 굉장히 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 약초즙을 뿌려서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것도 선지 먼저 보고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 문화 접변, 뭐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내용들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고 아 문화 변동이랑 관련된 문제구나. 그리고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된다고 봐봐. 선지를 먼저 쓱 보면서 아 갑국에서 을국에서 갑국에서 을국에서 이런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건 뭐 직접 전파니 간접 전파니 발명이니 발견이니 문화 변동 뭐 문화 융합이니 동안이 이런 것들이 갑국에서 나타나는지 을국에서 나타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거 다 정리하면서 갑시다. 갑국의 향수를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A는 갑국의 전통 의례 중에 약초즙을 뿌려서 향을 내는 방식에 착안하여 뿌리는 형태의 새로운 향수를 개발했다. 그런데 이게 뭐 외국에 있는 문화 요소를 보고 착안한 게 아니잖아. 외국에 있는 걸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니잖아. 그냥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란 말이야. 이런 건 발명이죠. 발명이 어디서 나타났다? 갑국에서 나타났다. 이 A라는 사람이 갑국에서 발명을 해냈다. 이 향수는 갑국의 귀족층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을국 향수업자들이 잘 봐. 을국 향수업자들이 을국에 바르는 향수를 갑국에 가져가 판매한 거잖아. 그래서 갑국의 서민층도 이 바르는 향수를 사용하게 된 거잖아. 이게 넘어온 거라고. 바르는 향수가 어디서? 잘 봐야 돼. 을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을국에서 갑국으로 넘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직접 전파가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갑국으로 바르는 향수가 넘어왔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갑국에서 이제 서민들도 쓰게 되면서 갑국에서 향수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되게 꼼꼼하게 보면은 사실 앞에 보시면은 원래도 이 향수라는 게 새로운 향수라는 게 개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 그런데 외국에서 또 다른 향수가 날아와가지고 이 향수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갑국에서 만들어진 향수도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을국에서 넘어온 향수도 지금 쓰이고 있고 서민층이 바르는 향수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향수가 한 종류가 아닌 거잖아요. 원래 있던 향수도 있고 외국에서 넘어온 향수도 같이 쓰이고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거 문화 병존이란 말이야. 문화 병존이 갑국에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엄격하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봐주면 제일 좋은 거지. 그런데 갑국에서 혁명이 일어나 갑국 정부가 기업들을 국유화하면서 국가의 소유로 바꿔버리면서 A는 자신의 회사를 강제로 빼앗겼다. 뭐 이런 표현 나와 있다고 뭐 강제적 문화적 표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문화가 바뀐 게 아니라면은 이에 A는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망명을 해버렸단 말이지. 갑국 귀족들에게 유행했던 향수를 다시 제조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만의 향수 제조 비법이라는 게 을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갑국에서 이 제조 비법이라는 게 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을국으로 직접 전파가 이루어졌다. 어쨌든 제조 비법을 들고 가가지고 새로운 향수를 그 나라에 선보여 준 거니까 갑국에 있었던 게 글로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A의 향수는 향수의 본국인 을국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문화 병존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갑국에 있었던 A가 자기만의 향수 제조 비법을 들고 을국으로 넘어가서 을국에서 선보였는데 시장 점유율이 높았다라는 얘기는 100%는 아니란 거잖아. 원래 있던 향수를 다 날려버린 건 아니란 거지. 왜 을국에도 원래 향수들이 있었거든, 그치? 이 향수가 을국에 있었는데 이 바르는 향수 같은 것들이 이런 향수들이 완전 사라졌다라는 언급은 없고 이 갑국에서 넘어간 이 새로운 향수가
여기서 이 A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향수가 을국에 가서 인기가 많다 이 정도 표현인 거잖아요.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완전 다 날려버렸다. 원래 있던 향수를. 문화 동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 병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을국에도 원래 향수가 있었고 갑국으로부터 넘어온 이 향수랑 원래 있었던 향수랑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1번 갑국에서 강제적 문화 접변 그런 거 나타난 적 없습니다. 뭐 강제적으로 문화가 변동하게끔 바꾼 그런 케이스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고 이런 거 보고 함정에 빠지면 안 돼. 강제로 빼앗겼다 이런 거 가지고 강제적 문화 접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총을 들이대고 야 문화 바꿔 안 바꿔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실제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된단 말이지. 을국에서 비물질 문화의 전파가 나타났다. 지금 여기 전체를 통틀어가지고요. 비물질 문화가 전파되는 모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설마 이거 보고 비물질 문화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죠. 이것도 물질 문화예요. 향수가 물질 문화고 향수를 만드는 기술도 물질 문화란 말이야. 기술이랑 물질이랑 사회문화에서 같은 단어로 쓰인다고 쌤이 많이 강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물질 문화는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물질 아니면 기술 같은 말, 물질이랑 기술이랑 같은 말. 물질이 그냥 전파됐다. 그런 모습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3번 갑국에서 자극 전파가 을국에서 직접 전파가 나타났다. 갑국에서 자극 전파 나타난 적 없어요. 이거 페이크죠, 그렇죠? 차관에서라는 거 보고 자극 전파라고 착각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네 나라 안에 문화요소 보고 아이디어 얻은 거는 그냥 2차 발명이지 자극 전파라고 하지 않습니다. 갑국에서 자극 전파 안 나타났기 때문에 탈락. 을국에서 직접 전파 나타난 건 맞고. 4번 갑국에서 문화 융합이. 문화 융합이 언제 있어? 문화 융합이라는 게 뭐 외국에서 넣어온 거랑 원래 있던 거랑 합쳐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문화 융합 같은 거 있었던 적 없고요. 을국에서 문화 동화도 있었던 적 없어요. 그냥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거지 원래 있었던 향수 다 밀어냈다 이런 표현 없으니까요. 5번 갑국 을국 모두에서 문화 병존이 나타났다. 정답입니다. 5번으로 정답 마무리해 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13번. 이 문제가 이제 약간 화제의 문제였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와? 라고 할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던 걸로 되게 인지도가 되게 높아진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보죠. 일단은 선지 한번 쓱 보시면은 선지에 디귿 리을 선지 보면은 이게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집단 개수 세는 문제란 말이지. 아래쪽에도 자료에 적혀 있는 개수를 세라 그러니까 결국은 개수 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기록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기역 니은 선지부터 한번 풀어보고 가볼게요. 기역 니은은 모두 성취주의다. 외국인 노동자 성취주의 맞고요. 인권 변호사와 성취주의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가끔 와가지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왜 성취주의예요 이러던데 성취주의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고 선생님이 몇 번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저의 사회적인 이 사회 속에서 저의 객관적인 위치는 이 사회 속에서 저의 객관적인 포지션은 외국인 노동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 순간 지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사회적인 위치야.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도 지위가 맞지. 국가 단위로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가지고 복지제도 같은 것도 펼치고 여러 가지 제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 집단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해당된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남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미국 가가지고 일한다 그랬을 때 미국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서 온 노동자예요.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고요. 한국인 출신이라는 것도 지위가 될 수 있고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도 지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성취지위가 맞죠. 외국인 노동자는 확실한 건 지위가 맞고 귀속 지위는 절대 아니잖아. 그치? 태어날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사람이나 뭐 누구나 다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귀속지위의 조건은 전혀 만족하지 않고 인권 변호사도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거나 누구나 살다 보면 인권 변호사가 되는 거 아니니까 이것도 객관적인 지위가 맞으면서 지속 지위는 아니라서 성취지위 되겠습니다. 내년 자료에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 집단이 적혀 있다. 이 표현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 이거 쌤이 외우라고 진짜 많이 얘기했지. 결국 나왔지 이거? 이거 공동사회죠. 결합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표현은 공동사회의 특징이라고 항상 외워두셔야 되고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사회 집단이 있는가 지금 여기 가족, 또래 집단, 지역사회, 친척 집단 뭐 이런 그런 공동사회에 해당되는 게 적혀 있는가 안 적혀 있거든. 여기 전부를 보면은 뭐 가족이나 뭐 지역사회 이런 것들 전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탈락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자 이제부터 이제 적혀 있는 개수 세는 거니까 밑줄 하나씩 끄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청년 목수가 펜을 들다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 비공식 조직의 개수 이런 식으로 한번 세봅시다. 일단 집단에 해당되는 거 다 밑줄 그어줄게. 고등학교, 그리고 세모세모 건설회사, 사내혼성 합창단, 그리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 그리고 노동자가 처한 현실 사회에 알리고 노동인권단체. 이 과정에서 갑이 투고한 글이 신문에 실려 화제가 됐고 갑은 작가로서 길을 걷게 됐고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더 이상 사회 집단은 나와 있지는 않죠.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보는 거지. 자료에 적혀 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 사회화 기관이라는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걸 잘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집단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 공식 조직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사회화 기관을 물어보는 상황이라면요.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사실 여기도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신문에도 밑줄을 그어야 돼요. 신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중매체잖아요. 이거 쌤이 개념 완성할 때 개념책에다가 적어놨거든.
대중매체도 사회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런 게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아니 어떻게 종이 쪼가리인 신문이 사회화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라는 거는 반드시 집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해요. 이 신문이라는 단어를 그냥 일종의 신문사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신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뭐 공식 조직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 이 신문이라는 건 뒷배경이 이제 신문사라는 집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신문이란 건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죠. 대신에 우리에게 분명히 사회화를 시켜주는 어떤 사회 속에 존재하는 요소인 건 맞습니다. 원래 이 사회화 기관이라는 단어에서 이 기관이라는 단어가 꼭 집단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단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시스템, 체계 뭐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 대중매체는 하나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시스템적인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중매체를 그 자체로 꼭 신문사 고려하지 않아도 신문이나 TV나 이런 것들은 일종의 사회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회화 기관을 배울 때 대중매체도 사회화 기관이다라는 식으로 배운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보자마자 대중매체라는 거는 보통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공식적 사회화 기관은 아니라고,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신문사 같은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신문사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신문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화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걸 신문이라고 부른다. 혹은 신문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에 적혀있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를 이제 다 한번 세보면 되는 거죠. 신문까지도 포함해가지고 한번 세봅시다. 고등학교는 대놓고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죠.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교육을 위해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 같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가. 비공식 조직의 개수도 한번 세봅시다. 비공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비공식 조직은 아시다시피 사내 동호회, 동창회, 사내 동호회, 사내 동아리, 뭐 학내 동아리 이런 것들만, 교내 동아리 이런 것들은 비공식 조직이 될 수 있잖아요. 사내 혼성 합창단, 이게 대놓고 비공식 조직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죠.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한 개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그럼 기역, 디귿까지 맞았고요. 리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신문을 못 알아보면 문제를 틀렸던 건데, 자료에 적혀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발적 결사체 사내 혼성 합창단, 비공식 조직 원래 자발적 결사체니까 기본이고요. 고등학교 건설회사는 그냥 공식 조직이기만 하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고, 노동조합 자발적 결사체 맞고 이익 집단이니까, 마라톤 동호회도 친목 집단이라서, 친목 단체라서 이것도 자발적 결사체가 맞고, 그럼 3개. 노동인권단체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시민단체에 해당이 되잖아. 그럼 이것도 자발적 결사체거든. 4개까지 됩니다. 그럼 자발적 결사체의 개수는 4개고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 빼고 나머지가 다 비공식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신문까지 해가지고 6개로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많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 기역, 디귿, 리을이 되는 걸로 마무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문 혹은 대중매체가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었을 거고, 쌤도 사실 이 문제 처음에 볼 때 신문 별로 신경 안 쓰고 넘어갔다가 뭔가 쎄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신문이라는 게 비공식 사회화 기관이라는 게 맞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사실 헷갈렸을 법해. 이번 기회에 그냥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막 틀렸다고 모르고 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시무룩하지 마시고, 아 내가 개념 중에서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문제를 좀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는데 좀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14번. 다음은 자료 수집 방법 A에서 D를 구분하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분류와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몇 번 봤었죠.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딱 작년 수능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쌤이랑 같이 문제 유형을 꼼꼼하게 공부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금방 한번 해볼까요? 작년 수능에 딱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뭐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일단 선지에 뭐가 해당되는지 빨리 적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수집법 중에 연구 대상자와 생활하며 자연스러운 일상 살펴보는 건 참여관찰법입니다. 인위적인 통계 상황에서 처치로 인한 변화를 관찰하는 건 실험법이에요. 인위적인 통계 상황을 만든다는 표현 자체가 실험법에 해당되고요. 실험 처치 얘기도 나와 있는 거고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거는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입니다. 면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방법론적 이론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질실이네요. 양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니까 질문지법과 실험법 이렇게 2개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서 한번 보자는 거야. 이게 2점이 나오려면 실험법은 여기 들어가야 되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거부터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법이 여기 들어가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2점이 나오는 상황이 어떤 건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가정을 한번 해보자. D에 만약에 실험법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실험법은 원래 S로 가야 되잖아. 근데 아니오로 들어갔으니까 틀린 거고, 여기는 다 실험법이 아닌 애들이 들어가 있잖아. 실험법 아닌 애들은 다 아니오로 와 있어야 되는데 S로 가 있으니까 다 틀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점이 나와버려요. 아,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실험법은 요 사이로 가야 되는구나. A, B, C 중에 실험법이 있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D는 실험법이 아니구나. 요걸 첫 번째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여기 있는 3점, 4점 이런 좀 극단적인 점수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한번 봐보죠. 면접법, 질문지법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접법, 질문지법이 각각 어느 위치에 있어야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거잖아. 면질이 둘 다 여기 있는 경우. 둘 다 여기 있는 경우 아니면 하나만 여기로 가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여기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면질이 하나씩 여기 위치에 있는 경우 아니면 둘 다 여기 있는 경우밖에 없을 거야. 경우의 수를 따지면은 그럼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점수가 3점이 나오는 경우를 만들어 보자고. 자, 면접법, 질문지법이 각각 둘 다 예스 쪽에 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문제를 빨리 풀어보는 거야. 그럼 면접법, 질문지법은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거 둘 다 맞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면질이 아닌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틀린 거고 아니오로 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아니오 위치가 맞으니까 3점이 딱 나오겠죠. 아, 이러면 면질이 A, C, D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B의 면질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치보자. 면접법 들어가고 질문지법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얘의 위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는 애가 질문지법인데 아니오에 들어가 있으니까 틀리고 얘만 맞고 나머지 애들은 다 아니오로 가야 되는 애들이니까 면질이 아니라서 예스 위치로 들어가면 틀리죠. 그럼 1점 나와버린단 말이야. 아, 이럴 순 없구나. 그러니까 A랑 C랑 D 사이에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이 다 들어가 있구나. 그 B는 죽어도 면접법도 될 수가 없고 질문지법도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봅시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가라고 얘기하면 질실에 해당되는데 이거 4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질문지법, 실험법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4점 만점이 나오죠. 질실이 여기 각각 들어가야 질문지 실험법이 아닌 애들은 아니오로 다 들어가게 되고 예스인 애도 예스로 들어가는 거니까 CD가 각각 질문지법 아니면 실험법 이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CD가 각각 질문지법 아니면 실험법인데 D는 절대 실험법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C가 실험법일 거고 D가 질문지법일 거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아놨던 요거 보세요. 얘는 질문지법이 절대 될 수가 없고 면접법도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뭐밖에 안 남았어요. 참여관찰법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걸 가지고 착착착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A에는 면접법이 들어가면 되는 거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를 다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참여관찰법에 해당되는 게 지금 B란 말이지. 참여관찰법이 여기로 들어갔어. 여기로 들어갔어. 참여관찰법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데 참여관찰법이 아니오로 가버린 거야. 그치? 그러면 얘는 참여관찰법이 아니니까 D 같은 경우에는 질문지법이니까 아니오로 대답하는 게 맞고 나머지 A랑 C, 면접법이랑 실험법은 아니오 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가 있으니까 이러면 1점 나오겠죠. 기억은 1점이다. 1번 바로 정답 돼버립니다. 2번 A와 달리 B는 면접법과 달리 참여관찰법은 연구대상자 응답이 필수적이지 않고 오히려 면접법이 연구대상자가 꼭 응답해줘야 되는 거. 응답이 필수적인 건 면접법이랑 질문지법이거든요. 3번 B와 달리 C는 참여관찰법과 달리 실험법은 정서적 교감 같은 거 별로 필요 없죠. 참여관찰법이 오히려 정서적 교감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법입니다. 4번 C에 비해 D는 실험법에 비해 질문지법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하지. 질문지법이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제일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용이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5번 질문지법에 비해 면접법은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활용하기 쉽지. 글을 못 읽어도 상관없지. 질문지법은 문맹자면 좀 어렵고 글 못 읽으면은 질문지에 답변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런 식으로 1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겠고 결국은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 질문의 답을 먼저 이 질문에 누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걸러보시고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는 그런 형태였다. 15번 가봅니다. 15번 문제 만만하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2022년쯤에 6월 평가원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리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 딱 보면은 A와 B와 C의 수혜자가 있고 3중 수혜자까지 알려줘 버리면은 이거 그려야 되거든. 예전에 그 킬더킬러 같은 거 쌤이랑 커리 진행하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려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요. 이거 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그렸을 거예요. 아, 3중 수혜자가 있어? 그럼 이거 어쩔 수 없네. 제도가 3개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3개를 그린 다음에 여기 위치에 있는 애들을 채워야지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시작부터 바로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여기 있는 거 다 적어버리자고. A는 70%, B는 19%, C는 12%, 3중 수혜자, 셋 다 수혜받는 애들이 2%, 그리고 비수혜자, 밖에 있는 애들이 8% 이렇게 되니까 여기 A, B, C의 합집합은 얼마가 됩니까? 92%. 여기까지 일단 잡아놓고 출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랑 B가 뭔지 금방 보는 거야. A에 해당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얘기 나와서 고용보험 얘기 나오면 이거 바로 뭡니까? 외우고 있어야죠. 고용보험은 사회보험 중에 한 종류라고 쌤이 그렇게 외우라고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반드시 외워주셨어야 되는 거고 또한 B에 해당하는 제도로 청년 기초수급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계비와 주거비 이거 기초수급자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기초생활보장제도 얘기하는 거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돈 준다고 돼 있잖아. 생계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건 선별적으로 돈 주는 공공부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C는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얘기하는 거니까 딱히 돈으로 준다는 얘기가 아니네. 이거는 사회 서비스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표는 A에서 C 수혜자와 B 수혜자 비율 나타낸 거고 뭘 알고 있는 거고 중복 수혜자 중에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와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는 각각 A,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거든. 잘 봐. 중복 수혜자가 뭐냐면은 A, B, C 중에 2개 이상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만 혜택받고 하나만 혜택받고 하나만 혜택받고 여기 겹친 애들이 전부 다 2개 이상의 혜택을 받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중복 수혜자 중에서 A, C 혜택을 받는 애들은 어디 있는 애들이요? 표시를 하면은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애들은 여기 있는 애들, 여기 빨간색 위치에 있는 애들이지. 그리고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란색에 있는 애들이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사실상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A, B, C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 수의 2배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 셋 다 혜택 받는 애가 2%란 말이야. 전체 중에서 2%에 해당되는데 A,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도 얘의 2배다. 그럼 얘는 4%가 되겠네. 그리고 B,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도 2배다 했으니까 4%가 되겠네. 그럼 무슨 뜻이야? 얘 빨간색 위치에 있는 애들이 4%다 이 뜻이라고 지금 전체 중에서. 그럼 빨간색 전체가 4%면은 여기 2%가 들어가면 여기 나머지 얼마 들어가 있어? 여기도 2% 들어가야지 합쳐서 4%가 되지. 똑같이 B와 C의 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도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와 C의 혜택 모두 받는 사람이 4%면 여기 2%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나머지 여기 2% 채워줘야지 합쳐서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2 들어가서 합쳐서 6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 여기 얼마 들어가 있어? C가 다 합쳐가지고 12%란 말이야. 근데 그중에 6이 빠지면 여기는 나머지 6%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것들도 이제부터 다 금방 찾아낼 수가 있거든. 쌤 이걸 어떻게 찾아내나요? 이제 잘 생각해봐봐. 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보통 A와 B에 해당되는 애들 이거 구할 때 사실 여기 있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죠.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 사실 미지수를 잡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거부감을 줄 수 있어가지고 쌤이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 제일 편해. 자 봐봐. A, B, C로 이렇게 각각 잡는 거야. 요 위치에 있는 애, 요 위치에 있는 애, 요 위치에 있는 애 각각 이렇게 잡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는 거야. 얼마 나옵니까? 자 봐봐. 여기 합집합이 여기 전체 A, B, C 합집합이 92% 나와요. 밖에 8% 있으니까 요 안에는 92%가 있겠지. 요거까지는 확인이 되죠. 이렇게 다 합치면 92%가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만큼 빼면은 그러니까 A, C에 있는 위치만큼 얼마를 빼는 거지? 12를 빼면은 11을 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합집합 전체 92에서 11을 빼면은 80이다 이렇게 됩니다. 80%. A랑 B랑 C를 더하면 80%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지.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70에서 여기 4만 빼면 되거든. 그럼 A랑 B를 더한 값이 나오거든. A 더하기 B는 얼마 나와? 70에서 4 빼가지고 66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B 더하기 C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B 더하기 C 얼마야? B 더하기 C 하면은 여기 19에서 4를 빼주면 B 더하기 C가 나온다는 거지. 19에서 4 빼주면 15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0에서 A 더하기 B 빼주면 C가 얼마 나와요? 14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 식에서 요 식을 빼주면 C는 14, C는 14 이렇게 나오고 요 식에서 B랑 C를 더한 값을 빼주면 여기 80에서 15를 빼주면 65가 나올 텐데 그게 A의 값이 되는 거죠. 65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나머지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지. A, B, C를 다 더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얘네 둘이 더하면 지금 79 나오거든. 그럼 여긴 1 들어가야 되는 거지. B에는 딱 1%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바로 풀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지역별 수급자 숫자 차이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지역 안에서 퍼센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 풀면 그만입니다. 일반 중복 수혜자 수는 비수혜자 수보다 많다. 중복 수혜자 숫자는 비수혜자 수보다 많은가? 중복 수혜자면 요 안에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거든. 얘네들이 다 중복으로 받는 애들이니까 다 더하면은 7% 되죠. 7%에 해당되는 애랑 비수혜자 숫자는 8%니까 7%는 8%보다 적다. 바로 탈락.
2번 사회보험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는 공공부조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 수의 4배이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 숫자 사회보험의 혜택만 받는 사람은 여기 65%라고 적혀 있죠. 65%는 공공부조의 혜택만 받는 애들 여기 14%라고 적어놨죠. 14%의 4배이다. 4배 아니죠. 딱 봐도 14%의 4배 하면 56%가 되기 때문에 얘랑은 숫자 차이가 좀 있죠. 3번 중복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중복수혜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중복수혜자가 아닌 사람 숫자 다 빼면 되죠. 그냥 전체 100%에서 여기 딱 7% 해당되는 애들 빼면 93% 되겠네요. 전체 인구 중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면은 뭐예요?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의 합집합이잖아. 금전적 지원 받는 거는 얘네 둘이니까 그럼 70이랑 19를 더한 다음에 얘기 중복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했잖아. 우리 항상 합집합 구할 때 얘네 둘의 합집합 구하려면 70이랑 19 더한 다음에 여기 중복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70이랑 19 더하면은 89인데 거기서 3을 빼주면은 86 나오겠네. 86 이렇게 나오겠네. 93은 86보다 많다가 돼야 되겠죠. 비수혜자 숫자는 8%, 중복수혜자 중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의 2배이다. 비수혜자 수는 8%라고 지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중복수혜자 중에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사회보험밖에 없잖아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는 애들은 중복수급자 중에 얘네 셋이거든. 그럼 5 이렇게 되는 거지. 5. 2배는 아니지. 사회 서비스의 혜택만을 받는 사람은 여기 6%라고 지금 돼 있고요. 중복수혜자 중에 소득 재분 효과가 가장 큰 제도는 공공부조잖아. B란 말이야. B제도의 혜택을 받는 애들. 중복수급자 중에서 공공부조 혜택 받는 애들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면 5가 되거든. 5. 6은 5보다 많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15번까지 마무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16번 각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는 행인과 다툼을 겪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다. 선지 한번 볼까? 주류 집단을 제도적 배제로 차별받았고 사회적 소수자 얘기 나오고 다 사회적 소수자 얘기네. 사회적 소수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지 먼저 보고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는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제도적 배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 각국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모국어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각국 언어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는 업무 지침에 따라 A의 요구를 거부했단 말이야. 진술서를 작성을 할 수 없게 해버렸단 말이지. 이 업무 지침이라는 건 일종의 제도인 거고 이 제도에 근거해 가지고 A를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난 거고요. 뒤에서도 보면은 정당한 법적 조력도 받을 수가 없어. 제도적으로 확실히 배제되고 있는 게 맞는 거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구제를 받거나 이럴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고 있는 거니까 주류 집단의 제도적 배제로 인해서 차별을 받았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각국의 일반적인 주류 집단에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각국 국민들에 의해 가지고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묘사해도 크게 문제 없다는 겁니다. 2번 B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적극적 우대 조치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안 나면 개념 교재 다시 뒤져보셔야 되고요. 이 우대 정책이라는 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겁니다. 실질적인 평등을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무슨 우대 조치 같은 게 없어. 여기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제정된 건 우대 조치가 아니야. 그냥 평등하게 생각해 주는 거고 우대 조치는 실제로 특혜를 주는 할당제 같은 개념이 돼야 되는 거라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대 정책이 나타난 적이 없어서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고. 3번 B와 달리 A는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외국인 노동자라서 지금 차별을 받는 게 있고 보면은 언어에 익숙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잘 보면 뭐 신체적으로 완전 다르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외국인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거든.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 자체는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긴 좀 어려워. 물론 뭐 인종이라든지 피부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랑 가까운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 왔거나 몽골 같은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라는 표현만 가지고 이걸 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이라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을국 국민인 이 B가 잘 보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가지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일종의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는 거라서 B가 오히려 신체적 특성을 이유로 확실하게 차별받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각국의 사례에는 역차별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되는데 역차별이라는 건 보통 우대 조치가 있어야 역차별이 생긴단 말이야. 어떤 사회적 소수자에게 특혜를 줘가지고 실질적인 평등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주류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오히려 나를 역차별하고 있는 거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기 때문에 역차별 문제 같은 건 어쨌든 우대 정책이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대 정책이 없었으니까 역차별도 없는 거죠, 당연히. 5번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여기도 각국에서도 우대 조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역차별 같은 게 나타날 수 없는 거고 을국도 없고 둘 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을국의 사례에는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났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는 사람이야. 이 사람 지금 장애인이란 말이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 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수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수적 우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탈락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1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번.
이것도 무난했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사대주의, 문화 상대주의 중 하나라고 A에서 C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A, B, C를 금방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갑 반가워하며 오는 길에 아는 사람 만나 이야기 하나로 늦었어. 널 기다리느라 1시간이나 버렸잖아. 근데 미친 거 아니야? 아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1시간을 늦었대. 그래 갑이 시간을 버렸다고? 우리 지금 만났잖아. 우리 문화에서는 기다리는 시간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지가 늦어놓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시간보다는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거든. 내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1시간을 늦었지만 우리 지금 만났으니까 또 괜찮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을이 지금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합니다. 이건 쌤이라도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너희 나라는 시간 개념이라는 게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달리 니네 나라가 후진국인 거야. 이런 식으로 거의 패드립에 가까운 느낌으로 공격을 막 해버리죠. 야 니네는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시간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우월하고 니네는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건 참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어쨌든 을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 자문화 중심주의를 가지고 있는 게 맞지, 그치? 니네들은 열등하고 우리가 우월한 문화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은 자기 나라 문화를 비하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동경하는 건 사대주의죠. A는 사대주의로 결정되고요. 이번 시간에 을의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였고 갑에게 상처가 될 수 있지. 늦지 말든가. 문화의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에 C를 통해서 갑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다는 건 틀림이 아니고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대주의에 해당되지. C는 상대주의. 1번 사대주의는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 자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상대주의에 해당되고 사대주의는 자문화를 좀 내리깔고 약간 평가절하하고 무시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를 존중한다고 보기 어렵고 2번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오히려 강화하는 특성이 있겠지. 우리나라 최고, 국뽕 약간 이런 느낌이 자문화 중심주의니까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약화시키지는 않고요. 3번 상대주의는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자문화 중심주의가 국수주의로 변질될 수가 있죠. 국수주의나 제국주의로 갈 수 있는 건 자문화 중심주의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겠고 4번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와 달리 상대주의는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외우라고 했었지? 상대주의가 이제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고 나머지는 다 절대주의적 시각이기 때문에 우월한 문화로 다 같이 통합돼야 된다 이런 느낌이라서 다양성이랑 상관없고 상대주의만 다양성을 증진시켜주고 보존할 수 있다. 5번 B씨와 달리 A는 사대주의는 문화를 이해가 아닌 평가 대상으로 본다. A랑 B가 절대주의라서 얘네들이 다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가 우월해 아니면 남이 우월해 어쨌든 평가하는 거고 상대주의가 평가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는 A, B로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A, B. B를 여기로 옮겨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맞는 선지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죠. 18번. 요런 게 이제 최근에 사회문화에서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독해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각 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충 보고 풀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틀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보통 본인이 문제를 독해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반성하면서 쌤이랑 같이 한번 읽어나가 봅시다. 이런 거는 대충 읽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최대한 꼼꼼하게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18번 문제고 이렇기 때문에 앞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으면 요쯤에서 좀 다급했겠지. 근데 그런 거랑 별개로 너무 다급하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문제를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세계화의 영향은 이중적이야. 우선 세계화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경로를 택하게 했어. 무역 자유화는 선진국을 고부가가치 산업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나라죠.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무기산업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고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산업 우리나라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나라들 중에는 이제 보통 뭐 옷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농업을 주로 한다든지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보통 좀 저부가가치 산업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산업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면서 일종의 양극화가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좀 종속이 되고 말하자면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진다 이런 얘기를 지금 첫 번째로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봐봐 뭐라 그랬어 지금 한편이라 그랬단 말이야. 한편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앞에서 했던 얘기는 넘어가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다는 소리잖아. 한편 세계화는 그러니까 여기 가에 들어갈 내용은 사실 요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가 들어가야지. 그 새로운 얘기가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쪽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쪽 내용이. 선진국의 경우 자본가들은 생산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며 이익을 얻었지만 그 자본가들은 선진국 안에서 이익을 얻었지만 선진국 안의 노동자들은 또 일자리 감소와 임금 하락을 겪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소득 증가의 혜택이라는 게 자산가와 고숙련 노동자에게만 주로 집중이 되고 저숙련 노동자에게는 제대로 가지 않아. 그럼 무슨 소리야? 이 나라들끼리도 차별이 있지만 선진국과 위쪽에 했던 얘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이 어떤 부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더 많이 나게 되지만 이 각각 나라들 안에서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들어보면은 그러면 바로 뭘 골라야 돼? 1번을 골라야 되는 거야. 국가 안에서도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부터 나오게 되는 거구나. 한편 다음부터는
나라들끼리도 불평등이 있지. 한편 나라 안에서도 불평등이 심해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읽어줘야 되는 거지. 그럼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2번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유발하는 거 딱히 그렇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왜냐면 어떤 애들은 또 임금이 올라가기도 했거든. 자본가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기도 했거든. 소득 증가하는 거 자산가와 고숙련 노동자한테 가기도 했으니까 노동자가 다 임금 하락이 유발되는 건 아니었으니까 2번도 답 아니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가로막은 건 이쪽에 있는 내용에 집중적인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1번 말고는 적합한 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위계적인 분업체계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었던 거지. 요 위쪽 문단에 있었던 거지 아래쪽 문단에서 나올 만한 내용 요걸 요약하는 가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라는 거야. 5번 내용 맞는데 위쪽에 있었던 문단이었던 거지. 이 문단 다음에 한편 다른 얘기 해보자라고 할 만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지. 만약에 5번 선지가 가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불과하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 새로운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래쪽 문단에서 주로 강조되는 내용들이 가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야 된다는 겁니다. 19번. 밑줄 친 기억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빈곤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이 빈곤에 대한 연구한 결과를 간략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빈곤 중에 무슨 빈곤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기준으로 잡았어. 이거 최저생계비 같은 개념이잖아. 아주 전형적으로. 이거 절대빈곤이라고 당연하지만. 절대빈곤의 의미가 뭐야? 의식주를 혹은 생존이랑 관련된 기본적인 소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 구매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못 벌고 있다. 그럼 절대빈곤이라고 봐야죠. 의식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 봐봐. 최소한의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또 만들어놨어. 이것도 절대빈곤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의식주랑 관련이 있다 혹은 생존이랑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 절대빈곤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절대빈곤이고 얘도 절대빈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맨 아래쪽은 뭐예요? 한 사회의 통상적인 다른 말로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다른 사회 구성원들이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는 버는데 나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쳐 이렇게 비교하는 개념은 아시다시피 상대빈곤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절대빈곤과 달리 절대빈곤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절대빈곤은 그런 식으로 해소 못해.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높여서 뭔가 비슷하게 사람들 사이에 불평등을 줄여줘서 해결할 수 있는 불평등은 상대빈곤이고 절대빈곤은 불평등을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절대빈곤이 있는 사람들의 수준을 최저생계비 위로 혹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형평성이랑은 관련 없습니다. 2번 상대빈곤과 달리 절대빈곤은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된다. 상대빈곤과 달리 절대빈곤은 이라고 하면 안 되죠. 둘 다 객관화된 기준에 의해서 규정되는 객관적 빈곤이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객관적 빈곤이죠. 3번 상대 빈곤과 달리 절대 빈곤은 각자의 소득 수준이 다른 사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라고 표현되면 조심하라고 쌤이 많이 얘기했잖아. 이것도 타임어택 같은 거 문제 풀면서 느끼는 이란 표현이 들어가 버리는 순간 그건 그냥 주관적 빈곤이 되어버린다고. 얘도 다 주관적 빈곤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객관적 빈곤이기 때문에 그냥 탈락입니다. 이 표현이 들어가는 순간 절대 빈곤이든 상대 빈곤이든 다 아니에요. 4번 니은에 비해 절대 빈곤에 비해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도 벌써 이상하죠. 그렇죠? 경제 성장 이전에 저개발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절대 빈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 빈곤과 다르게 얘네들이 기억 니은이 이렇게 디귿이랑 니은이랑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디귿과 달리 상대 빈곤과 달리 절대 빈곤이 보통 저개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는 선지가 되지. 5번 기억 니은 절대 빈곤과 달리 상대 빈곤은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 상태를 고려하는 개념이란 평가를 받고 절대 빈곤은 소득 분포를 고려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절대 빈곤은 그냥 내가 지금 최저생계비 미만이야. 내가 지금 생존에 충분한 소득이 없어. 내가 지금 의식주 문제가 생겼어. 생존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절대적 빈곤을 얘기하는 거고 전체 사회 구성원의 소득 분포를 보고 일반적인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많이 못 번다. 비교해서 많이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거는 상대 빈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정답 5번으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대 빈곤이 2개 나올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생각만 하면 충분히 풀어냈을 것 같아요. 다음. 표는 갑국과 을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것이다. 인구 부양비 문제죠. 그렇죠? 갑국에서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을국에서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네. 갑국에서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그리고 을국에서도 T년에서 T 플러스 30년 이렇게 인구구조가 유부노총이 바뀌는 것을 잘 추적해 가면서 적어가면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갑국의 0.75배 있다. 별로 어렵지 않죠? T년의 전체 인구 100% 중에서 100%를 기본으로 깔고 가네.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 비율은 을국이 45%다. T년의 을국에서 부양인구 퍼센트는 45%예요. 그대로 적어주고요. 갑국의 0.75배다라고 얘기하면 0.75배라는 게 4분의 3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 퍼센트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퍼센트의 4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등급 4대 3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부양인구 퍼센트 60 들어가야 되거든. 4분의 3 이렇게 퍼센트를 잡아주는 거죠. 이거 가지고 다 정리했습니다.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부양비는 같으면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바로 분수로 바꿔보면 너무 뻔합니다. 노령화 지수는 뭐 분의 뭐예요?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고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 인구잖아. 그러면 위에 분자는 겹쳐가지고 날아가고 얘랑 얘가 같다 그러면은 실제로 뭐야?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가 같다는 소리라고. 지금 을국에서 T년에 유소년 인구랑 부양 인구가 같아. 얘랑 얘가 같대. 아,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가 같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된다고. T년에 유소년 인구와 부양 인구가 45%로 같으면 합쳐서 90%니까 노년 인구는 딱 10%밖에 안 남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 을국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유소년 부양비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하면은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여기는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 나온단 말이야. 100. 45분의 45 곱하기 100. 그럼 갑국은 을국의 0.25배이다라고 했거든. 4분의 1이라고 얘기했거든. 여기는 25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100이면은 여기는 바로 0.25배, 4분의 1로 잡아주면 25가 되겠죠. 25가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의 비율을 알려주는 거니까 부양인구가 100명 있으면 유소년 인구가 25명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명 있으면 25명. 그러면 4대 1 이렇게 비율로 4대 1 비율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4면은 여기는 얼마 되겠습니까? 비율 1로 잡아주면 4분의 1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 15로 맞춰집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여기 75니까 노인 인구는 25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T년의 갑국과 을국 정리가 다 끝났어요. 요거를 처음에 딱 잡고 가야 됩니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이 없어. 무슨 말이지? 여기서도 이 전체 인구가 그냥 100명으로 그대로 가고 여기서도 전체 인구가 그냥 100명으로 그대로 가고 이 나라 안에서 인구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부터 이제 그냥 실제 100명 인구가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연결된 숫자, 실제 얘랑 연결된 숫자, 얘랑 연결된 숫자를 한번 적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내용들이 이제 막 적혀 있어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이 불변이래. 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여기 100명 중에 60%였던 거 그대로 100명 중에 60% 그대로 갑니다. 여기 실제로 사람 인구가 한 60명으로 변하지 않았다라고 잡아줄 수가 있죠. 그대로 60명으로 간다.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거 전체 인구 중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유소년 부양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양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유소년 부양비가 갑국에서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는 게 무슨 뜻이지? 결국은 이 분수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 분수가 커진다는 얘기고 이 분수가 커진다는 건 쌤이 매번 뭐라고 얘기했어? 목에 피를 튀기면서 뭐라 그랬어? 분수가 커진다는 거는 분자 증가율이 분모 증가율보다 크다는 뜻이다라고 이해하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잖아. 그치? 분수가 커지면은 얘 증가율이 얘보다 큽니다. 그럼 부양 인구는 사실 그대로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 인구도 안 바뀌었는데 부양 인구도 그냥 그대로 간단 말이지. 변화 없이. 그런데 그 와중에 유소년 인구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거는 얘는 0% 증가율을 보인 건데 그럼 얘는 플러스 증가율을 보였겠죠. 확실한 건 뭡니까? 얘는 15명보다는 커졌어. 이렇게 적자고 이렇게. 15명보다는 커졌어. 이런 식으로 잡자고. 그럼 원래는 둘이 합쳐가지고 15면은 여기 원래 25 있어야 되잖아. 그 25 여기서 A만큼 늘어났으면 여기서 A만큼 빠져야지 다 더해가지고 10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 A를 넣어가지고 얘는 커졌고 얘는 작아졌다 이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갑국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을국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한번 가볼게. 을국은 전체 인구 중에 부양인구 비율이 감소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 전체 인구가 변함이 없는 상황에서 부양인구 비율이 감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45보다는 작은 값 이렇게 되겠죠. B만큼 이렇게 딱 빼줍시다.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했단 말이야. 이거 무슨 뜻이지?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가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가 가만히 있었다고. 그럼 무슨 뜻이죠? 얘랑 같다는 뜻이거든. 유소년 인구 증가율과 부양인구 증가율이 같다는 뜻이거든. 부양인구의 증가율이랑 유소년 인구의 증가율이 같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여기 원래도 같은 값이었잖아. 원래도 같은 값이었는데 증가율까지 같았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값이라는 소리거든. 요소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45 마이너스 B 요거랑 똑같이 간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얘가 감소한 비율만큼 얘도 똑같이 감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기 증가율 혹은 감소율이 같아져서 얘도 같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얘네 둘이 같았던 거 그대로 같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유소년 부양비가 원래 여기서 100이었잖아. 100 그대로 간다는 거는 1대1의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의미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똑같이 맞춰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반대로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원래 10이었잖아. 10이었던 게 2B가 더해줘야 되겠네. 여기서 B 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B를 더해주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바로 풀어보면은 되겠네요. 1번 T년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1번 T년의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계산하면 되거든요. 15분의 25랑 45분의 12랑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어? 당연히 15분의 25가 크지. 갑국이 을국보다 크지. 바로 탈락.
2번 T 플러스 30년의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T 플러스 30년의 갑국의 노년부양비,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이렇게 잡아주면은 60분의 25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노년부양비가 50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분의 25 마이너스 A잖아. 근데 노년부양비가 50이 되려면은 이게 60분의 30이 돼야 된단 말이야. 원래는 노년부양비가 50이라는 거는 노년부양비는 원래 이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50이 나오려면은 여기가 2분의 1이 딱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60분의 30이 될 텐데 얘는 60분의 25면은 그 자체로도 30보다 작은데 거기서 더 빼버리잖아. A만큼을. 그렇기 때문에 50보다 클 수가 없어지는 거지. 무조건 50보다 작은 거야. 60분의 30 곱하기 100이 되는데 60분의 25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A로 더 작아져 버리니까 이거 노년부양비가 50보다 클 수는 없다. 무조건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3번 T 플러스 30년의 을국의 총부양비는 120보다 클 것이다 라고 했는데 T 플러스 30년 을국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총부양비 한번 맞춰봅시다. 총부양비는 45분의 45 마이너스 B분의 부양인구분의 나머지 애들 더한 값이잖아. 그러면 55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 그럼 45 마이너스 B, 55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건데 요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120보다 클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계산을 해보면은 요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총부양비가 120이 되려면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 이거 생각을 해보자고. 45랑 55 이 숫자를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특히 분모는 그대로 활용해서 해볼게. 45분의 이게 120이 되려면은 이렇게 하자. 총부양비가 120이 되려면은 일단 분수는 5분의 6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잖아. 120은 100분의 120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5분의 6 곱하기 100이 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딱 총부양비가 120이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 45의 숫자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5분의 6이라는 거는 양변에다가 9를 곱하면 45분의 9에 54 이렇게 되거든. 요거랑 같은 말이죠. 45분의 54 이렇게 여기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곱하기 100을 했을 때 120이 되는 값이야. 그럼 얘가 얘보다 크냐고 작냐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얘는 이 45분의 54에 비해 가지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진 거잖아. 얘가 무조건 더 크단 말이야. 45분의 54 곱하기 100을 하면 딱 120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서 총부양비를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120에 해당되는 분수보다 더 커진다고.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건 무조건 120보다 커질 수밖에 없지. 얘가 120이니까 얘는 12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4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아까 적혀 있었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고 돼 있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유소년 인구와 정의 관계. 유소년 인구가 많으면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고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노인 인구와 정의 관계에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 필요성도 올라간다. 그냥 인구 가지고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 T년에서 T 플러스 30년으로 갈 때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 유소년 인구 커졌으면 되는 거거든요.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다. 유소년 인구가 커진 거 맞습니까? 맞죠? 유소년 인구가 많아졌어. 15에서 15보다 큰 값으로 많아졌으니까 늘어날 것이 맞아. 갑국에서는. 을국에서는 변화 없나? 45명에서 45명보다 작은 값으로 변화했으니까 을국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거지. 필요성이. 5번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노인 일자리 창출도 똑같이 노인 인구랑 같이 가거든요. 노인 인구 갑국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갑국에서는 낮아지는 게 맞는 거고 을국에서는 10에서 2B만큼이나 커졌기 때문에 변함없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났겠지, 필요성이. 그렇게 잡아주시면은 3번이 정답인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번까지 이번에 9월 모의고사 한번 다 풀어봤고요. 사실 되게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겠지만 아까도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뭐 독해를 가지고 풀든 아니면 도표 문제의 원리를 가지고 풀든 근본적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유형이 나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조금 난이도를 올린 거야,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함정선지가 너무 많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점수가 확 떨어진 친구들도 있고 그럴 텐데 점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막 우울해가지고 맨날 막 자아 비판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집에서 혼자 방문 닫고 막 우울하게 막 빠져있지 말고 요걸 통해가지고 내가 수능에서 틀릴 거를 여기서 약간 미리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이걸 가지고 분석을 잘 해서 나머지 한 70일에서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만 열심히 하셔도 사회문화 만점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각 잡고 생 커리큘럼 잘 따라오면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요거 분석하는 거에 좀 집중해가지고 6평이랑 9평을 둘 다 분석을 한번 해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 생각하면서 나머지 60일을 좀 보내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수능 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쌤이 약속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내일부터 다시 한번 약간 이 허리끈을 좀 졸라매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는 한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쌤은 조만간 또 더운 모의고사 시즌 3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때 해설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뵙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남은 기간 동안 같이 한번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